오늘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책방 소개해드릴 책은 짜잔! 시뻘건 책이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코맥 메카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코맥 메카시. 잘생기셨죠? 1933년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태어나셨어요. 시카고에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을 하다가 그냥 작품을 하나 쓰신 거예요. 그렇게 처녀작 과수원 지기를 썼는데 그걸로 포크너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작가가 되어 줄줄이 발표를 하는데 1976년 텍사스주 엘파소로 이주를 한 다음에 뉴멕시코, 텍사스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많이 썼어요. 특히나 그 중에 이제 코맥 메카시의 대표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1985년에 쓴 핏빛 자오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것도 남부를 배경으로 한 책이고요. 서부 장르 소설이에요. 그 책으로 거의 작가로서의 전환점을 맞게 된 거죠. 그 이후에 2007년에 더 로드, 길이라는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 작가는 퓰리처상을 받으신 분인 거죠. 코맥 메카시는 미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작가로 불리고 이 문단에서의 별명이 있는데 문단에서의 별명이 뭐냐면 서부의 셰익스피어입니다. 주로 장대하고 파란만장한 서부의 장르 소설을 많이 쓰세요. 근데 처음부터 이 작가가 각광을 받지는 않았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핏빛 자오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약간 핏빛 자오선이나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처럼 전 세대가 최근 세대를 바라보는 듯한 정서가 있어요. 오늘 책,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2005년에 발표를 한 거고요. 영화는 2년 뒤에 바로 개봉이 됐습니다. 감독은 코엔 형제입니다. 에단 코엔이랑 조엘 코엔이죠. 개봉한 뒤에 다음 해인 2008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각색상 등을 받으면서 코엔 형제가 만들었던 작품 중에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코엔 형제는 이 영화를 만들 때 코맥 메카시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많이 각색하지 않고 원본을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도 대사 중에 책에서 그대로 따온 대사가 많기는 한데요. 생략한 부분도 생각보다는 많아요. 자른 부분도 많고 바꾼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악역인 안톤 시거 역의 하비에르 바르뎀 역시 골든글로브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무슨 아카데미에서 상을 뭐 이걸 받고 저걸 받고 하면 일단 영화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심지어 제목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다. 너무 난해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너무 애초부터 어려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지레 겁먹어버리는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서부 스릴러예요. 줄거리도 별로 없어요. 줄거리 아주 심플합니다.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줄거리는요. 모스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텍사스 사막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막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저 멀리서 개가 막 뭔가 쩔뚝쩔뚝거리면서 도망가고 있고 느낌이 쎄해서 망원경으로 저 멀리를 봅니다. 근데 사막 한가운데 차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걸 봐요. 직접 가보니까 멕시코 갱들이 마약 거래를 하다가 총격전을 벌여서 다 죽은 현장인 거예요. 생존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다 죽어가는 멕시코인. 이렇게 앉아가지고 총 맞고 물 좀 주시오 이렇게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 모스는 쌩까버립니다. 물 없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쌩까고 매몰차게 가버려요. 그러다가 근처에서 총격전의 생존자였던 사람과 돈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서 총과 돈가방을 빼앗아서 집으로 날듯이 달려오는데 이 모스라는 남자는 총과 돈가방을 빼앗긴 했지만 사실은 그냥 평범한 남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에 우리 또 센치하잖아요.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또 반추를 하면서 오늘 돈가방을 얻었고 이랬고 저랬고를 생각하다가 그 남자가 죽어가면서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안 줬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밤에 뜬금없이 물을 한 통 잔뜩 받아가지고 갑니다. 현장에 다시 가요. 그 남자를 다시 발견했는데 그 남자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근데 목이 말라서 죽은 게 아니라 총을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총이 탕탕탕 튀고 그때부터 모스는 쫓기는 몸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모스는 쫓기고요. 똑같이 그 돈을 쫓는 희대의 살인마 안톤 시거가 등장을 하고요. 그 지역의 보안관 벨 역시 동시에 모스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돈가방을 들고 쫓기는 이야기예요. 내용 별거 없죠. 아주 흔해 빠진 소재랑 흔해 빠진 내용이에요. 한 남자가 돈가방을 우연히 발견해서 들고 튀다가 그와 관련된 조직을 만나서 쫓기는 이야기. 그런데 이 소설과 영화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릴러임에도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에요. 우리는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추적하는지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책에서, 이 영화에서의 긴장감은 그런 곳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범인을 모르고 어떻게 쫓기는지 모르고 그냥 쫓기고 왠지 거기에 살인마가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야. 이미 우리는 범인도 알고 있고요. 쫓기는 이유도 알고 있고요. 어떻게 쫓기는지도 알고 있고요. 누가 쫓는지도 알고 있어요. 책은 상당히 건조한 대화체로 독자의 멱살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내가 그냥 이거를 그냥 편하게 읽는 게 아니라 대화체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정없이 멱살을 잡혀서 우린 질질질질 끌려가야 돼요. 영화에서 역시 등장인물의 발걸음, 호흡, 시선 처리 이런 것들에 압도돼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영화 주인공을 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모스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안톤 시거입니다. 이 사람이 살인마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안관입니다. 자, 차례로 여기 돈을 들고 쫓기는 놈, 총 들고 쫓는 놈, 뒤를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이렇게 3명입니다. 쫓고 쫓기는 사람들. 그런데 책에서는 주인공이 1명이에요. 누굴까요? 제일 임팩트 없어 보이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책은 다큐멘터리처럼 흘러가요. 사건을 따라가면서 해설자 역할을 하는 벨의 내면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데, 노인인 벨은 이 2명이서 한창 긴장감 넘치게 막 총을 쏘고 뛰어가고 도망가고 총을 맞고 막 죽어가고 이런 긴장감을 갖고 있다가 이 보안관이 나타나면 우리는 탁 하고 풀려버립니다. 아, 이제 안 죽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쯤에 벨은 주위 사람들이랑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상황을 정리하고 해설해주는 사람 역할이에요. 보안관은 항상 한 발짝씩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면서 해설을 해주는 거죠. 그와 반대로 이 안톤 시거라는 인물은 완전 정반대야. 자기만의 원칙으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해요. 선의를 베푸는데 동전을 탁 던져. 앞뒤. 이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악을 대변하면서 상당히 생략적인 인물이에요. 생략적인 사람인데,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이제 이 사람이 동전을 던져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한다고 했잖아요. 본인의 신념이 아주 확실한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 같은 걸 조금 읽어줄게요. 무엇이든 도구가 될 수 있소. 시거가 말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심지어는 당신이 알아차릴 수 없는 것도 있소. 그것들은 손에서 손으로 떠돌아다니지만 사람들은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 그리고 어느 날 결산이 이루어지는 거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똑같지. 아마 당신은 이렇게 말하겠지. 이건 겨우 동전 아니냐고. 별다를 것 없는 동전일 뿐이라고. 행위와 사물을 구별하면서 마치 역사의 한순간을
다른 순간과 손쉽게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듯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이건 그저 동전일 뿐이요. 그렇소 맞소. 그저 동전. 하지만 정말 그럴까? 자, 여러분들 지금 등장인물을 보면 뭔가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보실 수 있으시죠? 공통점 뭘까요? 뉴페이스 나왔죠? 공통점이 뭔가요? 모자 쓰고 있습니다. 정답이에요. 모자 썼어요. 모자, 어떤 모자? 카우보이 모자 쓰고 있죠. 이 당시의 미국은요, 물론 이 작가가 당시 미국을 상정하고 이 영화를 만든 건 아니지만, 이 책을 쓴 건 아니지만, 이 영화가 개봉됐을 당시의 미국은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자, 이 당시 2007년에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2007년에 9.11 테러 당시 미국은 아프간이랑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희생과 손해만 떠안은 채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 버지니아에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벌어졌죠. 실업률은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는 2007년에 개봉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 시기랑 맞아 떨어진 거예요. 미국인들은 이 당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벨과 비슷했겠죠.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불안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영화는 정확하게 그걸 관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서가 탄식과 무력감이에요.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제목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영화의 제목이자 책의 제목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건 아일랜드의 시인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첫 구절을 따온 겁니다.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There is no country for old men 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것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어. 예. 시를 좀 읽어줄게요. 이건 조금 깁니다. 예이츠의 시예요. 비잔티움으로의 항해. 저것은 늙은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서로 팔짱을 낀 젊은이들과 숲속의 새들. 저 죽음의 세대들은 노래를 부르고 스스로 취해 있고 폭포에는 연어가 튀고 바다에는 고등어가 우글거리니 물고기와 짐승과 새들은 여름 내내 나고 자라서 죽는 모든 것들을 찬양한다. 모두들 저 관능의 음악에 취하여 늙지 않는 지성의 기념비를 모르는구나. 늙은 사람은 한갓 하찮은 물건이고 막대기에 걸린 누더기니 다만 영혼이 손뼉치며 노래하지 않는다면 썩어갈 모든 누더기를 위해 더욱 소리 높이 노래하지 않는다면 또한 영혼의 장엄한 기념비를 배우지 않는다면 노래를 배울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나는 바다를 건너 성스러운 도시 비잔티움으로 왔노라. 오 성자들이여, 벽에 새긴 금빛 모자이크에서처럼 신의 성스러운 불꽃 속에 서 있는 성자들이여, 물레에 감긴 실처럼 핑핑 돌아가는 그 거룩한 불꽃에서 걸어나와 내 노래의 선생이 되어주오. 그리하여 내 심장을 태워주오. 욕정에 병들고 죽음의 동물성에 얽매여 그것은 스스로를 모르나니 나를 거두어 영원한 예술품으로 만들어주오. 한번 자연에서 벗어난 후엔 다시는 어떠한 자연물의 형태로도 내 육체를 삼지 않으리라. 그리스의 금 세공사가 황제의 졸음을 깨우기 위해 황금을 두들기고 황금 유약을 발라 만든 형상, 혹은 황금 나뭇가지에 세워두어 비잔티움의 고관대작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노래해준 형상만을 취하리라. 입니다. 시의 내용은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젊은이들이 욕망과 화려한 삶을 살면서 더 이상 선대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탄식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 늙은 사람들, 노인들은 이상향이 비잔티움인 거고 지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비잔티움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옛날에 어느 아프리카 격언인가 중에 노인이 한 명 마을에서 죽는다면 그곳에 도서관이 하나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인들은 약간 예전 시대의 가치와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첫 문장을 들으신 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문장이랑 제목이 달라요. 정확하게 영어로는 No Country for Old Men인데요. 여기도 No Country for Old Men이라고 나오는데 책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지만 첫 문장은 저것은 늙은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늙은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는 게 아니고 아닌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란 말이야. 예전부터 품어왔던 가치들이 무시당하고 노인들은 그것을 대변하면서 지켜가는 존재인데 현재에는 살인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범죄가 만연한 그렇기에 너무나 살벌한 사회를 살기에는 노인들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노인들을 위한 나라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악당을 한번 좀 더 볼까요? 악당을 보면요. 안톤 시거입니다. 정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악당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버섯머리에다가 뭐 떡칠을 한 것 같이 하얀 피부에다가 뭐 음영이 쫙 드리워지면서 선이 굵은 얼굴에다가 막 쫙 악역인 것처럼 빠밤 이런 것도 아니야. 뭐 긴장감이 넘치게 막 드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막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뭐 막 비명을 지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콩이나 씹어 먹으면서 읊조리는 것처럼 조용조용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무지막지하게 무섭습니다. 무기도 무슨 뭐 전기톱, 채찍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산소통 같은 걸 끌고 다닙니다. 산소통을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소를 도축하는 용의 그 고압산소를 빵 터뜨려서 총을 쏜 것 같은 효과를 내는 무기를 씁니다. 고압산소를 빵 터뜨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머리가 뚫려버렸는데 총알이 나오지를 않아서 이게 무슨 총을 쓴 건지 누가 죽인 건지도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안톤 시거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데 복수, 즐거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본인만의 원칙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가게의 주인이랑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해결사라는 사람 역시 그래요. 내가 너무 임팩트가 없어서 설명 안 했는데 이 해결사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돈 받고 안톤 시거 죽이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냥 나와서 주인공 이 모스한테 꽃 한 다발 딱 전해주면서 내가 안톤 시거를 죽일 수 있어, 돈 좀 나눠주지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몇 번 나오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렸어. 심지어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안톤 시거를 봤어? 그런데도 살아남았다고? 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죽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역설적이게도 그를 죽일 뻔했던 기회 역시 우연하게도 났던 교통사고예요. 보안관 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유령 같아. 이 사람은 잡을 수가 없는 사람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친절하게 자기한테 호의를 베푸는 소년들한테도 돈을 주면서 그 소년들을 타락시켜요. 원작의 작가인 코맥 메카시가 서부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릴 정도로 서부극을 쓰는 걸 보면 서부극이 뭐예요? 미국의 역사잖아. 우리는 뭐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냥 서부극이 걔네 역사잖아. 카우보이 이야 이야 하면서 그게 역사란 말이야. 그게 역사극이라고.
그래서 이 서부극을 많이 쓰는 작가한테 빙의해서 뭔가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역사, 그러니까 돈가방을 들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다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었고 개척정신으로 무장하면서 베트남 전쟁을 겪었고 2차 대전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전쟁으로 점철된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죠. 돈가방을 들고 가는 것. 안톤 시거라는 인물은 뭐예요? 그에 딸린 미국의 흑역사겠죠. 결산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안톤 시거라는 인물한테서 상당히 동전이 많이 나오거든요. 동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미국의 동전 25센트짜리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 동전은 이 안톤 시거라는 인물이 살인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당화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동전을 던져서 살려줄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동전이 앞이 나오든 뒤가 나오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살려주고 싶으면 살려주는 거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몰랐지만 이 주인공 모스의 아내였던 칼라진이라는 인물은 그걸 꿰뚫어보고 살인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원래는 이 부인을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 부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이 부인이 있어. 근데 돈가방을 가져와라는 협박하는 용도로 그냥 한 말일 뿐이에요. 내가 다음에 어디 갈지 너 알지? 알지? 너 부인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악역은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잖아요. 아니면 직접 그냥 돈가방을 찾기 위해서 죽인다거나. 근데 이 인물은 돈가방을 갖고 있었던 인물까지 죽이고 돈가방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남편이랑 전화하면서 널 죽이기로 약속했어 라고 하면서 부인을 죽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줄게요. 자, 읽겠습니다. 동전은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견해는 달라. 내가 여기 온 것도 동전 던지기와 같은 거야. 그녀는 숨죽여 울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목적지가 같으면 거기에 가는 길도 같아. 언제나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분명히 그래. 모든 게 내 생각과는 달라졌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알아. 날 그냥 놓아주진 않겠군요. 나에겐 결정권이 없어. 인생은 매 순간이 갈림길이고 선택이지. 어느 순간 당신은 선택을 했어. 다 거기에서 초래된 일이지. 결산은 꼼꼼하고 조금의 빈틈도 없어. 그림은 그려졌고 당신은 거기서 선 하나도 지울 수 없어. 당신 뜻대로 동전을 움직일 수는 없지. 절대로. 인생의 길은 쉽게 바뀌지 않아. 급격하게 바뀌는 일은 더구나 없지.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처음부터 정해졌어. 그녀는 흐느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그냥 말해줄 수도 있었지만 죽음의 수위가 내려지기 전에 당신이 삶의 마지막 희망을 보고 기운을 좀 얻게 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녀가 흐느꼈다. 오 하느님. 미안해.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지금 내 마음을 약하게 하려고 하지만 난 절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지. 특별 대우는 없어. 동전 던지기도 마찬가지야. 이 경우엔 별 의미도 없었지. 사람들은 대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당신은 똑똑히 알게 된 거야. 당신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 말 알아듣겠어? 내가 당신 인생에 끼어들었을 때 이미 당신 인생은 끝난 셈이었어.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어. 지금은 끝이야. 당신은 꼭 이대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싶겠지. 그래,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었어.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른 길은 없어. 이 길뿐이야. 당신은 그저 내가 말을 바꾸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그래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좋아. 그가 말했다. 좋았어. 그리고 그는 그녀를 쏘았다. 아무 상관도 없었던 부인을 이런 식으로 죽이고 안톤 시거는 사라지며
모스는 죽었고 벨은 보안관을 그만두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벨은 회상을 하는데 여기에 또 많은 부분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끝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